2007년 7월 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소 직원이었던 25살의 임씨가 살해되고 금고에 있던 약 1억 원어치의 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씨는 평소처럼 아침 8시경 출근했는데요. 그날은 임씨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고객이 찾아왔죠. 오토바이 헬멧을 쓴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두 번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금 지나자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했어요. 범인들은 임씨를 금고가 있는 사장실로 끌고 갔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한 뒤 손을 금고 손잡이에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했죠. 이후 돈을 모두 챙기고 임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그어 살해한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사장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임씨가 책상 밑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출동한 경찰이 본 임씨의 모습은 오른쪽 귀 밑에서부터 가로로 길이 10cm가 넘는 상처가 있었고 우측 경동맥, 경정맥, 기도가 완전히 절단되고 뼈까지 손상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손목의 결박은 유지한 채 금고 손잡이에 묶어뒀던 케이블 타이는 끊고 한 손으로 전화 수화기를 들게 한 후 책상에 엎어놓고 목에 칼을 힘껏 찔러 살해한 것이었죠. 범인들은 처음부터 임씨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주하려는 걸 막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범인이 자기 가시를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처형한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부터 환전소 사장의 행적을 계속 미행하다가 범행 전날 사장의 차량을 확인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서 사장의 출근을 지연시켰어요. 모든 것이 완전한 계획 범죄였죠. 게다가 환전소에 침입한 두 명은 사전에 CCTV 위치를 파악해놓고 얼굴이 찍히지 않게 움직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환전소에 침입할 때도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고 나올 때도 시간차를 두고 따로 나왔어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필리핀으로 도주합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인들은 당시 45살의 최세용과 42살의 김종석 그리고 39살의 김성곤이었죠. 필리핀으로 도피한 세 사람은 한국에서 혼자 여행하러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교민인 척 접근해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으면서 상황을 노리다가 납치했어요. 납치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 거액을 대출받게 하거나 협박해서 한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자취를 감추는 식이었죠. 게다가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고할 수 없도록 현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켜 동영상을 찍었고 경찰과 접촉할 수 없게 피해자가 출국하는 공항까지 따라가 지인인 척 연기하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손댔던 피해자의 물건들에 묻었을 지문을 전부 지울 정도로 철저했어요. 2011년 9월 16일 오후 8시 20분 당시 30살이었던 홍석동 씨가 인천에서 마닐라로 출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쾌활한 성격이었던 홍 씨는 대학 시절부터 배낭여행을 즐겼고 이번에도 휴가차 여행을 떠나던 참이었죠. 일주일 남짓의 휴가라 가까운 여행지를 고민하던 중 항공사에서 일하는 여동생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싼 비행기표가 나왔다며 필리핀행을 추천했고 홍 씨는 동생을 통해 5박 6일 일정으로 인천 마닐라행 왕복 티켓을 끄는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동남아 여행지였어서 치안 문제는 크게 걱정될 게 없었어요. 여행 4일째인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경 홍 씨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술을 먹다가 실수로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며 그 가족들이 찾아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돈을 보내달라는 홍 씨의 전화였죠. 어머니는 당장 오늘 안으로 1,000만 원을 보낼 수가 없을 듯 하자 내일 보내면 안 되겠냐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에 홍 씨는 얼른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며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힘들게 돈을 마련한 어머니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돈을 보냈죠. 돈을 입금하고 1시간 뒤쯤 홍 씨에게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말라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겠냐며 내일이라도 돌아오라고 했고 홍 씨는 비행기 표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비행기 표를 사려면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전화가 왔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1,000만 원을 모으느라 수중에 현금이 없었어요. 어차피 21일 돌아오는 왕복행 티켓을 끊고 갔으니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어머니는 그제야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울음을 터뜨렸죠. 이를 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후 8시 30분 아버지는 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 80만 원을 붙일 테니 그냥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시간 뒤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을 때는 홍 씨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죠. 다음 날인 9월 20일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홍 씨가 타기로 했던 비행기는 22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홍 씨는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홍 씨를 납치하기 전에 2명을 더 납치했는데 그중 한 명이 대한민국 공군소령 출신인 윤철환 씨였습니다. 김종석은 윤 씨의 이름으로 윤 씨의 동생분에게 신용카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 카드로 총 3,460만 원이 인출됐어요. 이후 윤 씨의 생사 여부는 현재까지도 알려진 게 전혀 없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한 또 다른 납치 피해자 백 씨의 말에 따르면 최세용에게 김종석이 군바리를 살해해서 너를 풀어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윤 씨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 씨는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되었다가 3일 만에 풀려난 피해자였어요. 윤 씨의 납치 추정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10년 9월 7일 당시 사업 관련 경제사범이 되어 15년간 국외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백 씨는 여권 연장 문제로 필리핀에 갔어요. 마닐라에 대해 잘 몰랐던 백 씨는 정보를 얻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가 최세용이 올린 글을 봤죠.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며 동행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글이었는데 그 글에 백 씨가 연락을 하게 되면서 최 씨 일당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 씨 일당과 형동생 하면서 술도 마시고 친해진 듯 시간을 보냈는데 며칠 뒤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때 백 씨는 수배자임을 밝혔고 최세용이 어딘가 전화해 주민번호만으로 백 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냈죠. 이에 동질감을 느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백 씨는 2,500만 원을 뺏기고 납치된 지 3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말레이시아에서 한 사람을 먼저 납치했는데요. 돈이 될 것 같은 놈이라고 판단하고 납치해서 마구 구타하면서 금품 갈취를 시도했지만 생긴 것과는 다르게 금품을 갈취할 건더기가 없다고 판단했고 납치한 김원빈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고 뚱으로 불렸죠. 거기에 현지에서 알게 된 김원근도 이들의 범죄에 합류했어요. 마닐라 카지노에서 환전상을 하다가 이들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했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3번의 범행에 운전기사 역할을 했어요. 계속 돈을 주지 않자 다 포기하고 필리핀 아내랑 처가가 있는 민다나오로 가서 새우 양식을 하다가 여권 수사로 체포됐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죠. 홍 씨가 납치된 지 2달이 조금 지난 2011년 11월 30일 최세용 일당은 필리핀 마닐라 시내 환전소에 침입해 원총 강도를 저지릅니다. 2011년 12월 14일 마닐라 마카티 내 PC방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김성곤과 김원빈이 체포됐어요. 김원빈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된 김성곤이 12월 26일경 탈옥했죠. 그리고 또 납치와 갈취를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예상치 못한 격투가 벌어졌고 이때 김종석이 오발사고를 내 김성곤이 총상을 입었어요. 김성곤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렸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에 의해 마닐라가 아닌 세부로 호송되는 등 김성곤의 한국 압송이 지연됐죠. 김원빈은 2011년 12월 31일 부모의 설득으로 귀국하던 중 공안경찰에 체포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2012년 10월 8일 오전 필리핀 현지에서 김종석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날 밤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2012년 11월 3일 리더 최세용이 태국에서 검거됩니다. 홍 씨에 대해서는 홍 씨가 필리핀에서 납치될 때 자신은 납치는커녕 필리핀에는 있지도 않았고 혼자 태국에 건너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홍 씨의 어머니가 직접 태국에 찾아갔을 때도 김종석의 단독 범행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보였죠. 김성곤은 여전히 주범인 최세용과 죽은 김종석에게 모든 죄를 돌렸어요. 2016년 10월 14일 부산지검은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사형과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으나 11월 4일 선고 공판에서 다수의 납치는 인정됐지만 살인은 환전소 여직원 및 시신이 발견된 2건까지 모두 3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 이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원근은 징역 20년, 김원빈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앞서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하면 김원근은 징역 28년, 김원빈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 당시 운전책이었던 최세용의 동생 최 씨와 전 씨는 무죄를 받았어요. 이들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한 안 씨와 강 씨에 대한 부분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고 윤 씨와 송 씨 등 2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죠. 2013년 말 김원빈의 깜빵 동료였던 A 씨가 출소한 후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일당이 홍 씨와 다른 한 명의 한국인을 살해하고 필리핀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안매장했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필리핀 현장 조사 결과 김원빈의 말대로 홍 씨와 또 다른 피해자인 김 씨가 안매장된 것을 확인했지만 안매장 장소 위에 민가가 세워져 시신 발굴에는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수천만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행이 어려워졌어요. 2014년 마침내 민가 주인의 협조로 집 바닥을 뚫었고 그 자리에서 홍 씨와 다른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신은 찾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건 2013년 1월 1일 홍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실종 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세용은 더더욱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 전 남색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낡은 슬리퍼 차림이었던 그는 이런 행색으로 한국에 들어가려니 부끄럽다며 옷 한 벌 사달라고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최세용의 경우 한국 외교부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수사와 기소 및 형을 확정지으면 태국으로 돌려보내서 태국법의 형기를 채운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법의 형기를 채우는 식의 임시송환으로 송환 결정이 났었지만 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태국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국에 최종 인도하는 걸로 결정되어 현재는 한국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 이후 2015년 11월 21일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에서 25살의 임동준 씨가 불법 도박업체 사장 김용진에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임 씨는 경찰청 의무경찰을 제대하고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IT 쪽에 유능함을 보여 판교의 어느 중소 IT 기업에 취직한 경찰 지망생인 직장인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해서 식사는 편의점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어느 날 김영진의 거금을 미끼로 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몇몇 동료와 함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말이 출국이지 사실상 납치 및 감금에 가까웠어요. 임씨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임씨가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도 돌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컴퓨터 학원도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태국으로 출국하고 SNS 프로필 상태도 전화기 부서졌음 이라고 적혀 있었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을 땐 평소의 어조나 어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사칭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하죠. 사건은 2015년 11월 21일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오후 파타야의 한 고급 리조트 단지 내의 CRV 차량 안에서 임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어요. 시신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이건 하룻밤새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며칠간의 폭행이 누적돼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혀집니다. 실제로 김영진이 자주 이용했다고 하는 마사지 가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임 씨가 붕대를 감거나 폭행당한 상흔이 심한 채로 범인들과 들어오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하죠. 그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찍힌 엘리베이터 CCTV의 임 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되자 김영진은 공범이었던 윤명균과 함께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들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서로 신고하면서 책임 전가하다가 공범 윤명균이 먼저 체포가 됐고 김영진은 신고한 순간 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놓치게 됐죠. 체포한 윤명균의 몸에서는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실제로 임 씨를 폭행하는 순간에도 약물에 꽤나 취해 있었어요. 김영진을 비롯한 범인들은 거주자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한인타운의 식당이나 인근 마사지숍, 세차장 등을 자주 이용했는데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단골 식당이었던 그 식당 주인에 따르면 태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국 혹은 그 외의 나라에도 오랜 기간 체류하고 한국에서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마사지 가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진이 마사지샵에 오면 다른 주변의 한국인들이 김 씨 일당에게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 언론에서 현지 공권력이 한국의 불법 해외 도박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던 때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영진 일당은 상당한 악질로 추정됐어요. 한국에서 윤명균은 전과 15범, 김영진이 전과 14범이었고 특히 김영진은 조직폭력배인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에는 제3의 목격자도 있었는데 바로 현장에 있던 남 씨였습니다. 남 씨도 사건 이후 경찰의 피해자라면서 진술하긴 했지만 CCTV에서 임 씨를 툭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에 완전한 피해자라기보단 피해자이지만 주범들에게 동조된 상태 혹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남 씨는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체포돼서 1년형을 살았고 이후 은둔 생활로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건 임 씨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임 씨와 비슷하게 웹디자인 노예로 착취당하던 익명의 동업자가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탈출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임 씨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어요.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탈출했는지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 한쪽도 없어진지 모른 채로 망급히 탈출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급하게 택시를 잡고 탈출한 탓에 자신이 잡혀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김 씨의 일당에게 도로 잡혔어요. 수완나푼 국제공항까지 갔지만 여권이 뺏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탈출하려고 했던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폭행은 더 심해졌어요. 임 씨가 여기서 더 두려웠던 건 자신이 탈출을 해도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 가장 두려웠죠. 실제로 임 씨의 친구나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진이 임 씨의 휴대폰을 강탈했고 이를 통해 임 씨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들에게 협박 전화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 씨의 여자친구에게는 임 씨의 휴대폰에 있는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확보했으니 뿌리겠다는 식이었어요. 오히려 여자친구는 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2018년 3월 14일 2년 여간의 도주 끝에 김영진은 호찌민 총영사관의 경찰 영사와
베트남 공안의 공조수사로 체포됩니다. 이후 3주 정도가 지난 2018년 4월 5일 한국으로 송환됐어요. 도피 생활 동안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하게 누릴 거 누리며 생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 검거됐는데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아 또 한 번 논란이 됐지요. 2018년 10월 23일 결국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김영진은 불법 도박장 개설 그리고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공범 윤명규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2023년 12월 21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김영진이 살해한 사람이 임씨 한 명이 아니라며 그 죽은 사람도 임씨와 마찬가지로 폭행당해 사망했다고 했어요. 밝혀진 건 임씨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두 사람은 6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출소하게 됩니다. 김영진은 검거 후 귀국했을 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면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욕설을 했고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비웃는 등 자신의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폭행 사유는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불법 자금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임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임씨와 같이 잡혀있는 이들이 탈출하려다가 잡힌 뒤로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짜 더 잔인했던 건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모르핀 주사까지 놓는 능수능란함까지 보여줬어요. 사망 원인을 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위장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에 개봉된 영화 시민 덕키 그리고 범죄도시 4편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살해당한 사건은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범인은 한국인이죠. 최근에 뉴스로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4년 5월 12일 태국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죠. 이 사건의 피해자인 노 씨는 2024년 4월 30일 태국에 입국했어요. 8일 후인 5월 7일 신원 미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노 씨가 약을 물속에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바트, 하나 약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주지 않는다면 동생을 살해할 거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는 곧바로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했어요. 태국 경찰이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를 신문한 결과 지난 5월 2일 여자친구는 방콕 RCA 거리에 있는 루트 66클럽에서 노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클럽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5월 3일 오전 2시경 한국인 2명이 피해자 노 씨를 렌터카에 태운 것이 밝혀졌죠. 용의자 일당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수면제를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차에 묶었다고 진술했어요. 이후 다른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서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범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양쪽 갈비뼈 등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어요.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를 때렸다고 밝힌 범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이 현지 경찰의 설명이었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노 씨는 5월 3일 오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8년생 이 씨, 97년생 이 씨, 85년생 김 씨. 이 세 사람은 지난 1일에서 3일에는 롬클라우 지역에, 3일에서 10일에는 파타야 저수지 인근의 집을 빌리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노 씨가 사망한 날로 추정되는 5월 3일, 롬클라우 지역에서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 오후 9시경 용의자들이 픽업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뒤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다시 숙박업소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죠.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했고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시신과 시멘트가 담긴 200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통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이 통을 해체하던 중 시멘트와 혈액이 섞여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상체 일부 모습이 드러났어요. 토막 시신은 아니었지만 시신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돼 있었죠. 지문 데이터를 통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태국 경찰 당국은 용의자 일당이 사전에 한 상점에 들러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간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어요. 그리고 용의자 3명 중 98년생 이 씨는 한국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밝혔죠. 2024년 5월 12일 오후 7시 46분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자택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98년생 이 씨가 검거됩니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4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97년생 이 씨가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됐죠. 5월 13일 오후 9시경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푸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5월 14일 오전 12시쯤 푸놈펜의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그리고 검거된 지 58일 만인 7월 10일 압송됐어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김 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른쪽 팔에 이레즈미 문신이 새겨져 있고 국제법상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서 태국 현지 언론들이 용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 상황이라 혹시라도 이름과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노린 계획범죄였으나 도중에 몸싸움이 일어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범인들은 피해자가 물속에 버린 약 때문에 생긴 손해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련 정황은 발견된 바가 없다고 밝혀졌죠. 면식관계가 아닌데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의자들의 전과 이력 그리고 조폭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사람들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벌인 납치살인이었을 거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강제 송환된 97년생 이 씨와 한국에서 검거된 이 씨에 대한 재판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8월 초순 강제 송환된 이 씨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을 병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85년생 김 씨가 하루빨리 검거됐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해외에 나가면 같은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